당신이 누군가를 떠날 때 그들의 뇌는 단순한 실망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내재된 전면적인 신경생물학적 위기를 촉발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뇌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넘쳐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야생에서 부족과 떨어졌을 때 겪었던 것과 똑같은 화학적 혼합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감정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부상을 글자 그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의 뇌 스캔을 확인해 보면 뼈가 부러졌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떠남은 그들의 감정만 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마치 당신을 되찾는 것에 생존이 걸려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을 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우주의 비밀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30초마다 확인하게 되는 그 기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애정 결핍이 아닙니다. 포유류의 뇌가 생명의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입니다. 이것이 이별 중에 논리적인 조언이 전혀 먹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경계를 논리로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러니는 이 강렬한 반응이 종종 그들이 관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뇌가 버림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챕터 1. 애착 시스템의 하이제킹. 당신이 떠나기로 한 결정은 그들의 현재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체 애착 시스템을 장악하여 그들이 걷기도 전에 형성된 패턴을 끌어올립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의 애착 유형을 발달시키며 당신의 떠남은 그들이 3살 때 배웠던 생존 전략을 활성화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강하게 매달릴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탐정 모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기록 영화처럼 마지막 대화를 분석하고 아는 친구들을 통해 연락을 취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갈 만한 장소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로맨틱한 집요함이 아닙니다. 근접성을 통해 안전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신경계의 발버둥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피형 애착이라면 반전이 있습니다. 내면으로는 완전한 혼돈을 겪으면서도 겉으로는 완전히 태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6개월 후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떠남을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별 후 가장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애착 시스템이 가장 크게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일찍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는 당신이 그들 없이도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독립성을 연기합니다. 애착 시스템은 논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에만 신경 씁니다. 수백만 년 동안 부족에서 남겨진다는 것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직후 그들이 올린 소셜미디어는 과거를 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애착 시스템이 자신이 아직 그룹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입니다. 챕터 2. 손실 회피의 작용. 당신의 떠남이 왜 그들에게 화물 열차처럼 충격을 주는지 설명하는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일한 이익보다 손실을 대략 2배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심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흥분, 설렘, 그 새로운 관계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즐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은 단순히 그 좋은 감정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가치의 2배를 잃는 것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 파산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떠난 후 사람들이 마무리를 짓거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뇌는 심리적 비용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상실을 최종적인 것으로 등록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관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하지만 사실은 손실 회피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는 상실을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가치가 있다고 문자 그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관계가 그저 그랬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한 직후 왜 사람들이 갑자기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손실 회피가 과부하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을 잃는 심리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손실을 피하려는 이 강렬한 집중이 종종 놓아주는 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너무 꽉 쥐고 있던 것을 잃는 것입니다. 챕터 3. 이상화의 함정.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의 기억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당신은 완벽해집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이상화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작동합니다. 그들의 뇌는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당신의 관계를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떠난 진짜 이유들, 맞지 않았던 부분들, 좌절감들은 모두 파일에 처박힙니다. 반면 모든 좋은 순간들만 강화되어 무한 반복 재생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계의 진짜 문제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잃는 것이 실제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실 회피는 그러한 계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들의 마음은 당신을 놓쳐버린 완벽한 파트너로 재구성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가 실제로 나빴을수록 이 이상화는 더 강렬해집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원만하게 끝낸 사람들은 이런 수준의 환상적인 수정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한 관계들은 장엄한 러브스토리로 다시 쓰여집니다. 마치 그들의 뇌가 로맨스 소설가가 되어 모든 말다툼은 편리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아플 때 당신이 수프를 가져다 주었던 그 한 번의 기억만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이상화는 사실 당신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관계에 왜 머물렀는지 살펴보는 심리적인 작업을 피하려는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이상화하는 것이 자신의 패턴을 직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당신의 모습은 실제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 필요로 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이 아니라 환상과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4. 방어기제의 활성화.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그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방어 시스템을 촉발하는 것이며 이제 꽤 창의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방어 기제는 감정의 에어백과 같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할 때에도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나와 맞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재밌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결함들을 사후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너무 야망이 넘치거나 야망이 부족하거나 너무 사교적이거나 너무 내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을 잃은 것이 실제로는 승리인 이유를 설명하는 어떤 것이든 다 됩니다. 그 다음은 투사입니다. 그들은 아마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을 직면하기보다 당신의 떠남을 당신의 결함 때문으로 만들려는 정신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사랑받을 가치를 의심하는 것보다 당신이 망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정인데 그들은 마치 이 이별이 일시적인 오해일 뿐이며 당신이 제정신을 차리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리적 연극의 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자아 감각이 파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일부는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으며 당신의 떠남은 그들이 직접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실존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방어 기제는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비상 프로토콜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실제로 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치유 작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챕터 5. 협상의 심리 게임. 초기 충격이 가라앉은 후 그들의 뇌는 협상 모드에 들어가고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타협 단계는 놀랍도록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는 창밖으로 던져지고 중고차 딜러조차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래를 우주와 당신과 그리고 스스로와 하기 시작합니다. 내적 타협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확히 2주 동안만 그들에게 공간을 주면 그들은 나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깨달을 거야. 또는 내가 그들이 원했던 사람이 되면 그들은 돌아올 거야. 그들의 마음은 특정 행동의 조합이 떠나겠다는 당신의 결정을 번복시킬 거라는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외적인 협상,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거창한 제스처, 예상치 못한 선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갑작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감정적인 퍼즐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지만 사실 그 퍼즐은 거울입니다. 진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통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타협은 당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의 무력감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결과를 바꾸려고 애쓰는 이 모든 에너지가 자신을 바꾸는 대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실을 처리하는 대신 자신의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 동안 타협에 갇혀 지냅니다. 그들은
치유자가 아니라 관계 전략가가 됩니다. 이 타협은 사랑이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할 때만 끝납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주어지거나 아예 사랑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챕터 6. 사회적 정체성의 위기. 당신의 떠남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람이 아닐 때 나는 누구인가? 관계는 우리의 사회적 DNA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정체성의 조각들을 쥐고 남겨집니다. 커플들이 대화할 때 어떻게 우리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식당을 좋아해.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떠나면 그들은 다시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며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소셜 다이내믹에 어색함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상호지인들은 이 새로운 역학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전히 두 사람 모두를 행사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당신이 공유하던 소셜 서클은 외교적인 지뢰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증명의 절반이 방금 걸어나갔다는 사실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은 당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룹에 대한 그들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파트너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증거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리바운드 관계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러니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 정체성의 위기가 종종 모든 커플의 역학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챕터 7. 권력 역학의 변화.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력 역학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겨진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덜 신경 쓰는 사람이 보통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집니다. 떠남으로써 당신은 이제 막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고 더 이상 그것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관계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졌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역할의 역전은 특히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종종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을 통해 통제력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감정적 조종, 위협, 약속 또는 때로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권력을 잃는 것은 완전한 자아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의 일부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감정적 세계에 중요해지는 능력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떠남은 단순하게 나는 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권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버림받은 후 복수심을 품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여전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한 반응은 품위 있게 권력 이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지는 않은 수준의 자기 인식과 정서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힘은 본능이 붙잡으라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 누군가를 우아하게 놓아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반응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챕터 8. 성장의 역설. 당신이 떠나는 것에 대한 누군가의 반응에 대해 가장 직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떠남은 비록 파괴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들의 개인적인 진화에 정확히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장은 종종 위기를 필요로 하며 중요한 누군가를 잃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심리적 변화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관계에 있을 때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고 파트너가 당신의 감정적 발달의 공백을 채우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당신의 떠남은 그들이 회피해왔던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에게 아웃소싱했던 감정 조절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다시 발견하고 사회적 연결을 재건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름답게 아이러니해집니다. 버림받는 상황을 가장 우아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가장 덜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서는 법을 가장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리바운드 관계가 장기적으로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 단계를 건너뛰고 개인적인 작업 없이 커플의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성장의 역설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잃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평생의 감정적 의존과 저해된 개인적 발달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누군가의 감정적 미성숙을 조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챕터 9. 시간과 기억의 왜곡.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그저 그들의 현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 자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재구성하며 그 심리적 효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기억은 치유를 방해하는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무한 반복하면서 당신이 떠난 이유를 정당화할 만한 모든 것은 파일에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모든 말다툼, 호환되지 않았던 모든 순간, 당신이 실제로 떠났던 모든 이유를 제거하도록 편리하게 편집된 이 완벽한 사랑의 황금기로 재구성됩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이 로맨스 영화 편집자가 되어 비극적인 상실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장면들만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 왜곡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함께 세웠던 계획들은 불가능한 꿈이 됩니다. 당신이 포함되었던 목표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넓고 신나게 느껴졌던 그들의 미래는 갑자기 슬픔의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당신이 실제로 떠나버린 유일한 시간선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화된 기억이나 당신이 돌아오는 환상적인 미래로 도피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상실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포함하지 않는 현실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도록 강요합니다. 치유는 그들이 관계의 유령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의 삶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그 유령에 시달리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챕터 10. 치유의 기회, 남겨진다는 것의 참혹함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심리적 혼돈 속에 숨겨진 것은 그들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개인적 변화의 기회입니다. 바닥은 훌륭한 기초가 되지만 그것은 그들이 과거를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떠난 고통은 그들이 피하고 있었던 질문들을 던지게 강요합니다. 왜 나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나는 관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정체성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편안한 질문이 아니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질문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떠남을 재앙처럼 느끼게 만든 바로 그 심리적 시스템들이 더 강하고 진정성 있는 버전의 자신을 구축하는 대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당신이 떠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단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고 애착 유형에 대해 배우며 자기 연민을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정으로 호환되는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 이 기회를 사용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떠나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항상 되어야 했던 그 사람으로 강제로 자라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의 떠남은 그들의 해방이 됩니다. 당신이 떠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이 움직이게 만든 심오한 심리적 힘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애착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부정, 타협, 분노, 슬픔의 사이클을 겪을 때 당신이 더 큰 연민과 더 나은 경계선으로 그 여파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인지된 버림받음에 대한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의 강도가 반드시 그들이 관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경계가 상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비례합니다. 이것은 다시 연결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시도, 분노의 폭발, 소셜 미디어 스토킹,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실제로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남겨졌다는 심리적 지진을 처리하는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머무름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여정에 대한 적절한 연민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단호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누군가에게 마침내 철이 들도록 강요하는 선물이 됩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성숙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관리하기 위해 당신의 행복을 확실히 희생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머무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잔인할 때 결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오직 홀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선택하십시오.